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근대사 3강에서 함께하고 있는 한국사강사 박하늘입니다. 1강 선사시대, 2강에서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살펴봤고 3강부터 본격적인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과 전성기, 각 왕들의 업적을 정리한 뒤에 마지막에는 각 국가의 귀족회의와 정치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네. 뭐 또 하나 장착했습니다. 여러분께 최대한 좀 판서를 좀 예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요 깔끔한 거 하나 정리를 해봤고요. 이 판서를 통해서 오늘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칠판, 판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심하시고 종이에다가 필기하며 반드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은 받아쓰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할 때는 쭉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이 교재와 함께 내용을 지켜만 보시면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뭐 고구려 쭉, 백제 쭉, 신라 쭉 정리를 완성을 시키면 정지 버튼을 누르신 뒤에 그때 판서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대로 쓰면서 따라오시면 받아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중요하게 보시고요. 흐름 파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 한능검, 공무원왕국사 왕들이 쏟아집니다. 그쵸? 23명 정도의 왕들이 등장하게 돼 있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내지 두 문제가 나오죠. 지난 강의에서는 먼저 국가의 성장 과정을 알려드렸어요. 국가의 발전 과정. 가장 초기 국가 형태가 군장국가였고요. 군장국가. 이 군장국가. 군장국가로 시작하다가 무너진 나라들 옥저와 동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만 역시 마한, 변한, 진한 얘네들이 모두 군장국가였어요. 그죠? 군장국가로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연맹왕국 단계로 넘어갑니다. 연합과 동맹을 맺은 국가 연맹왕국. 연맹왕국에서는 부여가 있었고요. 요건 이제 또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부여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죠. 부여, 고구려. 부여, 고구려가 연맹왕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나라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뜻이죠. 중앙집권 국가가. 즉 왕권 강화를 뜻합니다. 이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이 났고 고구려가 중앙집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을 통합한 가장 중요한 백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백제. 이 마한에서 이 마한이 백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백제 역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백제. 여기 순서가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요. 여기 좀 지우고요.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부여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들어갈게요. 고구려. 부여는 연맹왕국에서 끝났고요. 고구려가 중앙집권 관계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마한이 쭉 발전을 해서 마한이 뭐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백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백제. 그 중앙집권 국가로 쭉 향해 가고 변한의 경우에는 가야로 성장을 합니다. 가야. 연맹왕국 단계에서 머물게 돼요. 가야. 여기서는 이제 가야로 끝이 납니다. 6개의 연맹왕국 국가 특징이 되겠고 여기서 연맹왕국에서 끝. 그 다음에 진안의 경우에는 사로국이 진안을 통합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 이름을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신라.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가야의 경우에는 연맹왕국에서 끝이 나서 사국시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이 중앙집권 국가 발전 과정을 알아본 뒤에 가야에 대한 특징도 살짝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왕권이 강해져야 되겠죠. 다음 왕을 자신의 핏줄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부자상속이 돼야 돼요. 왕이 부자상속. 신라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특징, 골품제가 있어서 부자상속은 아니고 핏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자상속. 두 번째는 왕이 곧 부처가 됩니다. 나를 섬겨라, 내가 부처이니라. 왕즉불 사상으로 들어오면서 불교를 수용해야 돼요.
각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이 과정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체제와 기틀을 정비하면서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율령 반포.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되겠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들이 어떤 왕이 부자상속했고 어떤 왕이 불교 수용을 했는지도 다 알려드릴 거고, 우리 박하사탐TV의 특징이 있죠. 쉽게 외우는 키워드, 제 아주 중요한 저의 무기, 우리 유튜브 박하사탐TV에서 모두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쉽게 외우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흐름을 정리하신 뒤에 키워드를 통해 쉽게 암기하셔서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흐름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지오고요.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가 어떤 식으로 왕권 강화를 해 나갔는지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강이 이제 선사시대였는데요. 선사시대가 생각보다 좀 깜깜하고 좀 지저분하죠. 그때는 저기 밑에 이렇게 조명을 달지를 않아서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 이제 묻어 나오지만 1강만 참으시면 2강부터 또 환한 강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구려 한번 가볼게요. 자, 고구려 시작합니다. 고구려. 지난 시간에도 살펴드렸지만 부여에서 도망을 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주몽을 이 후대 사람들이 동명성왕이라고 부르게 돼요. 동명성왕. 그래서 왜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명왕에게 맹세한다는 뜻으로 동맹이라는 풍습, 이 제천행사를 가지고 있었죠. 부여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쫄았습니다. 쫄아서 쫄본에 세웠다. 요게 또 하나의 키워드였죠. 졸본의 나라를 건국했고요. 동모산 임금입니다. 동가강 임금, 동가강 유역에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 지역은 이제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초기 고구려는 옥저와 동해를 약탈하면서 나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맹하고 씩씩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오부족 연맹체로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중앙집권국가가 아니었고 오부족 연맹체. 부여하고 차이점이 뭐였죠? 부여하고의 차이점은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아니라 성씨 오부족이라는 거. 이 주몽의 성이 고씨예요. 고씨. 게르부 고씨가 되겠습니다. 자, 주몽이 나라를 세웠고 2대 유리왕 때 여러분 이 졸본이 굉장히 좁고 생활하기엔 좀 많이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부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졸본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고 이 부여가 쳐들어오지 않게 되자 조금 넓은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국내성 천도. 천도라는 것은 옮길 천자입니다. 옮길천. 수도를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되고, 6대 태조왕 때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중요한 왕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왕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태조왕 때 이때 아래에 있었던 옥저를 복속시키고요. 옥저 복속. 나라를 크게 만들게 되죠. 옥저를 먹으면서 조금 더 나라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오부족 연맹체가 게르부 고씨 왕위세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르부 고씨 왕위세습. 나머지 성씨들은 모두 귀족으로 편입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옥저를 복속했으니 나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커졌다. 클 태자로 암기하시면 조금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주몽, 유리, 태조왕 때 조금씩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으로 조금씩 넘어가다가 정말 중요한 고국천왕이 등장하게 돼요. 고국천왕. 자, 제가 항상 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고국천왕 별 2개입니다. 별 2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자, 고국천왕은 먼저 왕이 부자상속을 단행해요. 부자상속. 아, 게르부고씨를 넘어서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상속을 하는구나. 요거 하나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 이 오부의 개념을,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 오부의 부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하면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을 합니다. 자, 당신은 동쪽을 담당해서 맡아서 내 밑으로 들어오시고, 당신은 서쪽, 너는 남쪽, 너는 북쪽, 이런 식으로 행정적 성격의 오부 개편. 이 단어가 종종 나와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 개편.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백성들에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요, 봄철에 씨 뿌리고요, 여름에 열심히 농사 짓고 가을철에 수확합니다. 그쵸? 가을철에 수확한 뒤에 겨울철에는
수확한 걸 다 먹으면서 겨울을 버텨요. 봄철이 됐을 땐 먹을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봄철에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게 되자 고국천황이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게 하는 제도를 단행합니다.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갚게 하는 제도, 진대법을 단행하게 되죠. 진대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대법. 진대법 정리하셔야 돼요. 자, 부자상속. 행정적 성격의 오부 개편, 진대법.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되겠고요. 자, 고국천왕의 아들은 고국천왕 덕분에 그냥 왕이 됐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버지를 하늘처럼 떠받기 시작합니다. 아, 하늘처럼 떠받드는구나.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처럼 떠받든다. 고국천왕, 부자상속과 진대법 실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별 2개짜리 왕입니다. 다음 이어서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한 왕이지만 시험에 나올 왕들에서 이 별 2개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 미천왕이 등장을 해요. 미천왕. 이 왕은요 그냥 전쟁에 미쳤어요. 하늘에서 또 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제 정리하셔야 되니까요. 전쟁이 미쳤다. 미천왕.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미천왕의 경우에는 왜 우리가 한 9년을 설치해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한나라가 이 한 9년 중에 낭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낭랑을 축출합니다. 쫓아내요. 전쟁에 미친 거죠. 그리고 낙동강 유역을 낙동강이 아니라 제 낙 때문에 낙자가 나왔는데요.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돼요. 대동강 유역 확보. 대동강은 이제 평양이죠, 여러분. 영토가 엄청 넓어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천왕 특징 뭐다? 전쟁에 미쳤다. 미쳤다. 뭐예요? 전쟁에 미친 왕, 미천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고국 원왕이 등장하는데요. 고국 원왕. 미천왕 따라서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에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앞불사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평양성 전투 전사. 얼마나 고구려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왕인데 죽었잖아요. 아이고, 원망하며 죽었구나. 고국을 원망하며 죽었다. 고국 원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뒤에 나오는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고국 원왕 복수해야죠. 그죠? 즉, 이 뒤에서 여기서 제가 백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백제에 의해서 고국 원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할 경우 지겠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시작해요. 체제를 정비해서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자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소수리망, 불교 냄새가 쫙 나는 그런 왕의 이름 아닙니까? 불교 왕명이기도 하죠. 그 다음 태학을 설립해서 실력을 양성합니다. 고구려의 학교 태학,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 율령을 반포하게 되었어요. 율령 반포.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태울 것이야. 이렇게 보시면 소수리망도 쉽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3요소가 있었죠. 자, 여기 하나 있네요. 부자상속, 그리고 불교수용, 율령반포. 뭐죠 이거? 중앙집권국가가 완성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옆에 의자가 있어서 제가 의자를 좀 치우고 이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리망 다음에 이 중앙집권국가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중앙집권국가 완성. 그 뒤로 이어서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 광개토대왕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로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요. 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계셨던 이유는 바로 직접 태종의 왕권 강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소수리망의 체제 정비가 완성된 뒤에 광개토대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 중요합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먼저 동부여랑 숙신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되고 먼저 만주 지역을 확보하고요.
만주, 그 다음에 요동반도. 우리 지난 강의에서 지도를 한번 정리했었죠. 요동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요동은 철광석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즉 강철검을 얻게 된 거죠. 광철검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말 왜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죠. 만주 요동, 그 다음에 한강 이부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만주, 요동, 한강 이부. 만주, 요동, 한강 이부. 요 세 가지 영토가 쫙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우리 저기 최 PD님이 아마 CG 처리해서 광개토대왕의 이 지도가 지금 등장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연호를 제정했어요. 연호. 자, 이 연호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금은 2019년이에요. 2020년에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2019년입니다. 이 당시에 설마 자, 이제 200년이 되었어. 뭐 240년이 되었어. 자, 425년이 되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연도는 서양의 기록.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서기, 서양의 기록 서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시기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이름을 황제가 지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황제가 지정한 연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올해부터를 영락이라 하겠소. 영락이라 하겠소. 영락 원년, 영락 2년, 영락 3년, 영락 4년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도 이름으로. 오직 황제만이 지정할 수 있는 연호. 중국과 대등함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 연호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특징이구나.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영락대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어서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최대 전성기 별이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요, 먼저 중국이 위진남북조 분열기였는데 이 중국의 남조, 북조와 친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친선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중국에 쳐들어오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뒤통수를 단단하게 만들고자 중국 남조, 북조와 친선 관계를 체결하고 그 다음 남진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쫙쫙쫙쫙 내려갑니다. 쫙쫙쫙쫙쫙 내려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수왕. 남진 정책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왜 옮겼을까요? 국내 성도 살긴 좋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접근을 해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추워서 내려왔다.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또 국내성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성의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쭉 내려오다가요, 남진 정책하다 어디까지 오냐면 충주성까지 오게 됩니다. 충주까지 확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무덤 앞쪽에다가 광개토 대왕 릉비를 만들고요. 자, 릉비가 함정이에요. 릉비. 또 가끔 가다가 광개토대왕 이름이 들어가니까 광개토대왕이 세운 비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려서 만든 광개토대왕 릉비, 무덤 앞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다른 말로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충주까지 확보한 뒤에 중원고구려비를 세워서 이 고구려의 최대 영토, 가장 큰 영토, 최대 전성기를 장수왕 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왕으로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 과정, 그리고 전성기까지 살펴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같은 시기에 백제는 어떤 왕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초기화시켜서 정리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순서대로 쓴 이유가 맞춰가지고 백제 왕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지 버튼 누르고 판서 시작하실 때, 필기하실 때 이 순서에 맞춰서 위치 파악하시며 들어오셔야 한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백제로 한번 가볼까요? 백제로 가봅니다. 백제. 자,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나라를 세우게 됐죠. 온조가 마한의 한 소국으로
마한의 소국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마한의 소국. 자, 근데 주몽의 아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설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을 치기 전에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주몽이 칼을 한 잘 분지른 다음 아이가 크면 날 찾아오도록 하시오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 고구려를 세우기 전 굉장히 돈 많은 소금 장수의 딸 소선호를 만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선호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조와 비류가 있었고 주몽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다음 왕은 온조, 비류 중에 한 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아들 유리가 찾아오게 되었고 부러진 칼을 내밀게 됩니다. 칼을 맞춰보니 아들인 거죠. 아들아! 얼마나 기뻐요. 자기 핏줄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조가 아니라 유리에게 왕을 물려주게 됐고, 소선호는 주몽에게 배신을 당한 분을 못 이겨서 아들들아 내려가자,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옆이에요, 여러분. 한강 하류, 그리고 한강유역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비류는 이 인천 지역에 나라를 세웁니다. 미추홀에 도읍을 세웠다가 농사가 되지 않아서 쫄딱 망하게 돼요. 다시 온조에 흡수가 되면서 백제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초기 백제를 건국한 게 고구려인들이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요. 이 둘의 관계,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에서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무덤 양식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는 초기에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이구나, 이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어요. 위례성. 다른 말로 한성백제라고 해서 한성이라고도 하고요. 지하철 노선도 보시면은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게 모두 백제의 성의 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아, 롯데월드 근처,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 살았구나.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온조는 주몽에게 배신당해서 고씨가 싫어요. 그래서 고온조, 계루부 고씨가 아니라 이 백제는 이 주몽이 왔던 그 지역, 난 부여를 계승하겠다. 그래서 부여시로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여시. 자, 그래서 백제의 왕들은 부여시로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어디서 시작하죠? 한강유역에서 시작하는 특징이 이게 중요해요. 한강유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강유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김포평야, 엄청난 평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과 교류하기가 너무 좋죠. 한강을 타고 서해바다를 지나 중국 본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과 교류하기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특징이 바로 이거, 한강유역에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어서 고이왕이 등장을 합니다. 고이왕. 자, 고이왕은 마한의 이 54개 소국 중에 가장 강했던 목지국을 복속해버려요. 목지국 복속. 즉 마한의 우두머리가 되는 순간이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이 관리제도를 도입시켜서 백제 스타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있죠. 백제의 경우에는 16등급으로 만들어지고 관리의 등급을 지정하게 돼요. 관등제를 지정하고, 그리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 복장 색깔을 달리하는 관복제로 들어가게 되죠. 관등제, 관복제. 관리의 등급을 지정했다, 관리의 복장을 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장은 대체 왕권 강화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복제. 아, 태권도장을 처음 갔어요. 도복을 받아서 띠를 매지 않고 바로 체육관에 들어갑니다. 모두 도복만 입고 있으면 만만해 보여요. 근데 띠를 매는 순간 나는 흰 띠인데 쟤는 빨간 띠, 쟤는 파란 띠, 쟤는 검정 띠, 와우, 이렇게 되죠. 아, 옷 색깔로 바로 계급을 딱 만들어 놨고 검정띠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왕권 강화가 되겠죠. 여러분, 관리의 등급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요? 관리의 등급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요? 율령, 즉 법으로 정해버리면 확실하겠죠. 율령 반포 역시 고이왕 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이왕 키워드 가볼까요? 고이왕의 고자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고, 여기 살을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고이왕의 고고고고고고 고완등제. 아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렇게 자음과 모음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잊혀지지 않는 암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고이왕의 고안등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 비장의 무기들 많이 꺼내드리고 있어요. 위에 고구려의 정리, 뭐 불태울 것이야부터 해서 고이왕의 고안등제까지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백제 전성기 4세기로 들어가 보면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초고왕. 자, 이 목지국을 넘어서 마한 전역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마한 전체를 장악합니다. 마한이 사라지게 되고 백제가 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고 이때 부자상속을 단행하죠. 조금씩 왕권 강화로 들어가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 근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뿌리 근자,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쉽게 요식에 뿌리근, 백제 뿌리가 된 왕, 근초고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부자상속이니까 근초고왕부터 쭉 근초고왕 핏줄들이 왕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상속, 백제의 뿌리가 된 왕, 근초고왕. 제가 여기 쓴 이유는 바로 요거 빨간색 쫙 고국원왕 전사가 바로 근초고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최대전성기가 되겠고요. 근초고왕 지도 왼쪽에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바로 평양성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쵸?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입니까? 요서. 여기 어디죠? 산둥. 백제 근초고왕은 해상 교통을 통해서 요서 지역과 산둥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일본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돼요. 요서, 산둥, 규슈 진출.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서, 산둥, 규슈 진출. 그리고 규슈로 진출하면서 일본 왕에게 칼을 한 자루 선물을 하게 돼요. 칠지도를 하사하고 있습니다. 옆에 짱! 7개의 칼날 보이시죠? 이게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하사. 요서, 산둥, 규슈 진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서, 산둥, 규슈 진출. 해상유역 활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초고왕 때 이렇게 잘 나가다가 침류왕 때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 순서 보시면은 고구려가 먼저네요. 그죠? 고구려 소수림왕은 중국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 침류왕의 이 불교는 중국 동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자, 불교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연불 나무아미 여러분 목에 계속 뭐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래를 한번 시원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외쳐야 되겠죠. 침을 한번 뱉어야죠. 이 왕이 아마도 가래가 많이 걸렸나 봐요. 나무아미타불 침을 뱉고 불교를 외운다. 침유왕. 좀 어이가 없지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나무아미타 그 다음 이제 불교수용. 불교수용은 침유왕 때입니다. 자, 고구려보다는 조금 늦게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겠죠. 눈치채셨나요? 중앙집권국가 3요소 완성됐네요. 자, 볼까요? 율령반포 빠바밤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부자상속 빠바밤 침유왕의 불교수용 빠바밤 중앙집권국가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 전성기를 먼저 맞이하고 그 다음 중앙집권국가로 들어가네요. 중앙집권국가 요게 중요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장수왕이 여러분 남진 정책하고 있잖아요. 그죠? 충주까지 내려왔다면서요. 충주를 가려면 서울을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서울이 지금 백제 수도인데 다 뚫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 계로왕이죠. 이 고구려 첩자가 내려가서 계로왕이랑 바둑을 두면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바둑에 올인시킨 다음에 고구려가 확 내려와서 먹어버립니다. 특히 장수왕 때요.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이 좀 짧긴 한데 장수왕이 드디어 고국원왕에 복수를 하고 백제 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수도가 점령당하고 전사를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죽은 왕, 계로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로왕 이렇게 가서 괴롭다, 괴로워 죽었으니까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위례성 함락이 되겠어요. 그리고 계로왕 전사입니다.
자, 그럼 계루왕 이후에 백제는 수도를 옮기면서 또 한 번 체제 정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30분 때려잡기라서 1, 2부로 나누어서 삼국의 전성기, 이 중앙집권국가와 전성기 과정, 고구려와 백제, 계루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음 바로 이어서 계루왕 뒷이야기와 신라의 이 중앙집권국가 발전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최PD님 끊지 마시고요. 전체 풀스크린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판서하실 수 있게 정지 버튼 누르실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렇게 내려올게요. 자, 다 들어왔습니까? 자, 여러분 정지 버튼 눌러서 필기 시작하십시오. 다 되셨죠? 한번 눌렀다 오셨죠?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 계루왕 이후와 신라 전성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클릭해 주십시오.